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우 센터장 모시고 최근 변화하고 있는 자산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정부가 연초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이제 부동산 규제를 사실은 돌렸어요. 네, 그렇죠. 아직 물론 이제 뭐 좀 법이 개정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직 완벽하게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자, 근데 이제 보면 둔촌중공업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 계약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걱정은 야 이러다 이게 이제 부동산이 좀 경제 위기로 좀 확대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네. 센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들의 노출도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계, 그다음에 기업, 또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그 금융과 관련한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부동산 관련한 그 금융을 모두 다 모으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총 잔액이 한 2,700조 정도가 됩니다. 시총보다 크네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GDP의 126%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가계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이런저런 형태로 돈을 빌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부동산을 실제로 사기 위해서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세 그 보증금을 빌린 것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모으게 되면 그게 가계부채 전체의 한 56% 정도가 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빌렸던 사람들이 또 신용으로 해서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돈을 빌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를 모두 다 합치게 되면 한 70%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가계부채의 한 70% 정도가 부동산에 노출돼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나 다른 그 부동산과 관련한 상품까지를 다 더하게 되면 GDP의 12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이게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처럼 집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렇게 해서 빌리고 했던 것들이 부실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잠재적으로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국면에서 딱 잘랐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형태는 아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것보다도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가 나고 난 다음에 그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유동성에 의해서 오버슈팅이 되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이제 다행인 점은 그때의 거래가 그렇게 크게 많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손실을 보거나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손실을 보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건 그나마 다행이군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특히 2020년도 올라가고 그 전서부터도 올라가고 했을 때에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예. 이게 그 돈을 빌리고 하는 데서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대략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자산도 갖고 있고 금융 자산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제 되는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취약한 가구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액수는 굉장히 많은데 당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뭐 워낙 여러 번 반복해서 받는 질문이실 텐데. 예. 자, 뭐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겁니까? 더 떨어집니까? 뭐 예. 또 이 하락세는 또 언제쯤 돼야 멈출 것 같습니까? 딱 지금까지 떨어진 걸로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충분한 정도의 하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도에 우리가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따졌을 때 대략 한 10% 조금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도 초 대비해서 말이니까 작년도 중반 어느 정도의 이제 고점을 쳤으니까 고점에서부터 따지게 되면 그거보다는 더 많겠죠. 예.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한 15%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2번 정도에 걸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했었는데 그때 적을 때도 실거래 가격 기준에서 3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많을 때는 4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절반 정도밖에 못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그 유동성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했던 부분들은 유동성이 사라지고 나면 유동성에 의해서 시작하기는 그 지점까지 내려간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점이 어디냐면 2019년도 말 정도의 가격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고 했던 부분만큼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도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한번 떨어지고 했을 때에 내려갔던 그 폭에 비해서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니까 이거를 우리가 감안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혹시 하반기에는 또 금리가 내릴 수도 있지 않겠냐. 예, 뭐 예. 이런 이제 기대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연준이 작년 11월 달서부터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2023년도에 금리 인하는 없어 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했잖아요. 그런 상태가 크게 변화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생겨야만 되는 거거든요.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는 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올해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막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면 이제 그때에 이제 뭐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당장에 보면 작년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2% 후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제가 나쁘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우려했던 것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야, 이거 시작하고 나서 봤더니 2023년도의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쪽이 이제 힘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023년도에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2022년도에 그 많은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금리를 겨우겨우 연준도 끌어올려 놓은 상태인데, 이게 뭐 그동안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2023년도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금리를 인하한다. 이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자꾸 바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건 거의 그렇게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아마 이제 시장에서 볼 때는 2021년에는 전혀 안 올릴 것처럼 하다가 예. 또 그 말을 뒤집고 2022년에 정말 뭐 급가속을 해가지고 올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그런 이제 불신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2023년도에 금리를 인하한다. 그게 과연 시장에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저는 나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만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를 인하하면서 생기는 플러스 효과보다도 금리를 인하하게 만드는 정도의 경기가 둔화,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역할을 크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 안 바라는 게 더 좋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부동산이 왜 이렇게 올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원인 진단에서 이제 좀 갈리긴 할 것 같은데. 예. 자, 금리가 만약에 이제 인하되는 시기가 되면 예. 자, 부동산이 그러면 내릴 것인가?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처럼 내려가는 형태, 그리고 내려가는 요인이 훨씬 더 강한 형태가 되면요, 그때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속도를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금리 인하가 되는 그 시점을 전후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줄이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그냥 약간의 액센트가 들어가는 그런 정도이고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의 요인들이 계속되고 하락의 힘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올해 정도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정말로 바닥을 완전히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인하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과연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들은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막 이런 그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이제 보면 이번에 이제 2022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부동산과 관련한 사람들이 과다하게 금리 인상 쪽에다가 자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인하가 되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을 하긴 했지만 보다 더 큰 부분은 뭐냐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가격을 못 이기게 되면 그거는 뭐 견뎌낼 수가 없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보면 이제
특히 코로나가 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했던 것이 금리 인하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한 5, 6년에 걸쳐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고 나면 그 다음에 V자 형태로서 급등을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기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는 가격의 종속 변수, 가격이 먼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영향을 주는 변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격에 따라서 상당히 그 영향이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장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예, 좀 그렇죠. 봐야 되겠군요. 예. 이번 침체가 얼마나 지속될 걸로 보세요? 우선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올해 뭐 연말이나 짧다고 하더라도 올해 3분기 정도까지는 계속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때가 있고 또 중간에 속도가 늦춰질 때가 있고 뭐 이런 게 조금씩 변화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하락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바닥을 만들면 다시 쭉 올라가고 이러는 건 안 나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옆으로 쭉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국면을 우리가 또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 되면 주가가 3,300에서부터 떨어져서 2,500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바닥만 되면 한번 이게 세게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300까지 내려간 다음에 반등을 하고 했을 때 드디어 이제 저점을 찍고 이렇게 됐구나라고 해서 작년 7월 달서부터 막 했지만 지금까지 한번 보면 거의 반년 넘게 계속 옆으로 가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자산이기 때문에 더 오래 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연말 정도에 바닥을 찍게 되면 대략 5년 정도 넘게 걸쳐서 계속해서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냥 바닥 부근에서 옆으로 쭉 이렇게 밀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따져보면 그게 2027년 내지 2028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정도서부터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 정체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가격의 변화가 온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이제 하락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데이터가 85년 정도서부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몇 년 동안에 걸쳐서 축적된 것밖에 없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것이 한 2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90년서부터 하락을 했던 경우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서부터 하락을 했던 경우가 있었고, 이랬거든요. 이제 90년서부터 하락할 때는 그 전에 워낙 이제 크게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삼저 대호황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강남의 아파트가 한 30평짜리가 4천만 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2억 5천, 2억 6천까지 올라갔으니까 그것도 한 3, 4년 동안에 걸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갔죠. 그리고 대여섯 배가 막 예, 그렇죠. 한꺼번에 올라가고 했었는데 이제 정부가 그걸 못 견디니까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5대 신도시를 만든다 해서 지금 있는 분당, 일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만들었고 그게 90년대 초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다가 90년대 중반 정도서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락이 92년도 중반 정도에 끝이 나기 때문에 대략 보면 한 20개월 동안에 걸쳐서 지수가 1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실거래 가격이 40%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 2억 8천까지 올라갔다가 1억 3천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92년도 중반 정도에 바닥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 바닥이 유지가 되냐면 97년도 상반기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억 3천만 원 정도였던 음마 아파트가 1억 3,500만 원 정도 거의 그대로군요. 예, 거의 그대로였다가 97년도 상반기에 조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97년도 하반기에 이 외환위기 맞으면서 그냥 한 번 더 떨어져 버렸고 뭐 이런 형태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가격을 회복했던 게 언제냐면 2004년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고점에서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한 12년 정도가 걸렸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 떨어질 때는 그 전에
2007년도에 이미 피크를 쳤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떨어졌다가 또 회복을 했다가 이러면서 2011년도까지 고점에서 밀고 가는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1년서부터 그냥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지수로 한 12% 정도가 떨어졌고 실거래 가격으로 한 30몇 %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 정도의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2019년 정도, 2018년 정도 됐을 때에 2011년 정도에 기록했던 고점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는 형태였었습니다. 근데 2011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제일 처음에 이 천장을 만들었던 것이 2007년도에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7년도에 1차 천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회복했던 게 2018년도였으니까 고점에서 고점을 회복하는 데까지 거의 10년 정도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가 이게 2011년도 말이나 2021년도 말이나 2022년도에 피크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이 2021년도에 만들었던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이거는 2031년 내지 32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이 텀으로서 우리가 놓고 지금 생각을 해야지 이게 지난 한 4, 5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했던 거에 우리가 지금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이게 바닥만 치고 나면 그 다음에 V자 형태로서 급등해서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기대하잖아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매수. 이거를 모두 다 흡수해 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도 안 한다. 이런 데 정도가 돼야 이제 끝이 나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이게 그러면 어쨌든 뭐 자산이라는 거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요. 예. 뭐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오르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의 문제긴 할 텐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을 한다. 예. 긴 시간을 두고 대략 뭐 2030년 언저리겠죠. 그러면 이게 2021년 초 전고점 그걸 좀 극복하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뭐 현재로서 봤을 때는 한 10년 후 정도의 얘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상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서부터 그 고점을 넘어 가지고 가는 거, 이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보시죠? 우선 이제 보게 되면요, 소득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지금 형태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임금 소득 이런 걸 따져보면요, 2015년 정도서부터 현재까지 평균적으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이니까 물가 올라간 거에 약간 정도 플러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서 소득이 늘어나 가지고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뭐 도대체 뭐 그러면 한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2000년대 초반에 올라가고 이랬던 건 뭐냐? 그때는 비정상적으로 금리를 너무 낮추고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2011년 뭐 이때에서부터 한번 보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까지 내렸잖아요.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4%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0.4%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맡기는 돈 내야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류가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적인 행위나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걸 만든 이래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희한한 짓들을 했던 그런 경우거든요. 이게 또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금리에 의해서 뭐가 되고 이러는 부분들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에 의해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도 보면 소득 증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2020년대 후반 정도 되면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는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미 보면요. 80년대에 올라갔던 거, 90년대에 올라갔던 거, 2000년대에 올라갔던 거, 2010년대에 올라갔던 거 이런 것들의 그 상승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줄어들면 앞에서 그 90년대 같은 80년대 같은 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올라가면 3년 사이에 막 한 300몇십 %씩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90년대에 가게 되면 한 100몇십 % 정도로서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90년대 2000년대 초 이런 때가 되면 이게 한 100% 내외로서 줄어들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80몇 %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면 물론 회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크게 높게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가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정말 거래 멸종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서울 전체가 뭐 500건도 안 되고 막 그런 정도니까. 거래량은 언제 회복될 거라고 보세요? 거래량은 일단 아무튼 올해 하반기 좀 지나서 가격이 지금보다도 좀 더 많이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그때 정도부터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거래가 안 되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가격이 피크를 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신호가 거래가 확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번도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게 더 심했죠. 이게 특히 더 심했던 거는 코로나19가 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에 가격의 상승은 서울 기준으로 해서 90% 이렇게 올라갔지만 부동산 거래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거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거래가 실리는 시점 자체는 일단 지금의 가격이 2019년 정도 말 정도의 가격으로서 가게 되면 그때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되고 이러는 것들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은 이제 그때쯤 되면. 예, 그렇죠. 이제 그 정도가 되면 그래도 가격도 떨어지고 했으니까 야, 이제는 한 번 정도 사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때에서부터 이제 거래가 되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 거래가 되거나 이러는 건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얘기할 때 저희가 인구 얘기를 예.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이제 인구라는 요소가 뭐 갑작스럽게 뭐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요소는 아니지만 예.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부동산, 우리 인구 문제를 결부시켜서 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인구 문제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개의 논리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하나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견뎌내겠느냐라는 쪽. 다른 한쪽에서는 인구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왔고 지금까지는 보면 이제 후자 쪽에 좀 힘이 실리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견뎌내고 이러는 형태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인구가 줄어들고 이러는 부분들이 부동산 가격에 상당히 좀 영향을 주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30대 그 연령대별로 인구를 보게 되면요. 30대 인구가 연간으로 한 14만 명 정도씩이 줄어듭니다. 근데 30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가장 결혼을 많이 하는 세대잖아요. 그러면 14만 명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남자 7만 명, 여자 7만 명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니까 7만 가구네요. 네, 7만 가구가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계속해서 그런 형태로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뭐 결혼 연령이 뒤로 밀리고 뭐 그다음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이러는 부분들이 없이 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형태는 아니었었는데 이제서부터는 그런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보다 더 많이 보고 있는 거는 30대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 또 하나는 60대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 이겁니다. 60대 인구는 굉장히 많았던 인구가 은퇴를 하고 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집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면으로 봤을 때 60대는 공급을 하고 30대는 수요를 하는 형태인데 수요하는 쪽의 인구는 줄어들고 공급하는 쪽에 나가는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인구 구조라고 하는 것들도 부동산에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때가 이제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든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보이지만 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방 같은 데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옛날에 KBS에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일본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예.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도쿄 부근에 있는 신도시를 만든 거니까 평촌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겠죠. 제일 처음에 한 40년 전 정도에 분양을 할 때는 2,700만 엔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100만 엔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700만 원이 100만 원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그 다큐멘터리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일단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고 초기에서부터 분양을 받아가지고 계속 했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형태인데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은퇴를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령화될 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가 됐다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 그래가지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대도시가 아닌 중소형 도시나 아예 그냥 뭐 군단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 거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그대로 그거 해보면 일단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가장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치안의 문제가 생기는 형태가 되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기존에 깔아놨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못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하게 편의점 하나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편의점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시킬 수 있을 만큼의 인구가 되지 않게 되면 편의점은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앞으로 보면 더 그런 부분들이 심화되면 심화됐지 이게 뭐 개선이 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수도권도 이제서부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 생각으로는 이미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지금 경기도의 인구가 영남 전체 인구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합친 것보다도 많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충청북도, 전라북도, 뭐 전라남도 이런 데는 거기에 살아야 되는 사람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올라올 만한 사람도 별로 없는 형태고, 그렇게 되다 보면 수도권도 자연적으로 인구 감소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또 조금 시간 지나면 좀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지금 이제 많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4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200 뭐 얼마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달러가 돼가지고 또 1,400원 이렇게 갈 가능성, 이거 한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떨어져가지고 아예 그냥 막 1,100원대 초반으로 한번 내려가 버리고 뭐 이러는 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둘 중에 어떤 확률이 더 높냐? 저는 뒤쪽의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